2015년 이후 최악의 황사가 유입된 가운데 경남에는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질도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대산면의 신도시 개발 지구에도 투기 정황이 드러난 가짜 농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지난해 적발 건수는 4건에 그쳤습니다. 창원시의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에 공인중개사 39곳도 혜택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연간 거래 실적이 늘어난 지역도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하동 지역 기숙형 서당에서 또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단 거주시설로 등록돼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황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몽골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이 혼탁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중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함께 몰고 왔는데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롯데타워 CCTV에서 본 모습입니다. 서울 하늘이 황사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몽골에서 발원하기 시작한 황사가 중국을 거쳐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게 꼈습니다. 현재 강원도 중북부를 뺀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륙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5년 2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경남, 전북, 충남, 대구에선 오늘 오전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낮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보통의 황사는 모래먼지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황사는 중국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함께 몰고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이고 경기 남부, 충남,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겠고 내일은 다소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만주 부근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대기질은 내일까지도 나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경남 전역에도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1세제곱미터당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으며 초미세먼지도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창원기상대는 내일부터 황사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지만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나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인상 시점이 문제였었죠.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기로 한 임대차 3법 시행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즉각 수용했습니다. 후임에는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계약을 갱신했는데 인상 시점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이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엄중한 시점에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 검찰개혁 갈등 등 국정 난맥이 이어지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나 문 대통령 모두 현 상황을 관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후임 이호승 정책실장에 대해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포용 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입니다. 이 수석은 오늘 오후 반부패 정책협의회부터 정책실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KBS는 경남의 대표 택지 개발 사업 몇 곳을 골라서 투기 의혹은 없는지 촘촘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가 대산면 제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미니 신도시 사업을 들여다봤는데요. 사업 예정지 230여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특히 가짜 농부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탐사K 박기원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박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도 25호선을 따라 펼쳐진 들녘입니다. 창원시가 축구장 70개 넓이의 농지에 5,8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 2016년 12월. 사업 예정지에 가봤습니다. 수박 재배가 한창인 2,030평의 농지. 사업 발표 전인 2016년 5월 평당 54만 원에 2명이 지분을 나눠 사들였습니다. 전체 매입 가격은 10억 9천만 원, 82%를 대출로 샀습니다. 대출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만 해마다 약 2천만 원. 소장농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거도 농어촌 공사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소장농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은 땅 주인이 받아갔습니다. 직불금 수령은 차후 양도소득세 감면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때문이라도 자기가 그걸 물러 하거든. 그러면 그 자경 관련 차지면 양도세가 없잖아요. 1억까지 감면되니까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걸로 하지. 인근 또 다른 농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시개발사업 발표 전 5명이 지분을 나눠 사들인 930평 논입니다. 매입가 9억 3천만 원의 77%가 대출인데 논에 심어져 있는 것은 감나무와 매실나무 200그루가 전부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온 땅 주인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는데 지인들의 권유로 땅을 샀다는 겁니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접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2016년 11월 논의 평당 매입 가격은 무려 200만 원. 2년 전까지 벼농사를 짓던 논에는 묘목이 빼곡하게 심겼습니다. 거의 다 나온다 아닙니까? 와 했는 거. 땅도 원래 안 높았어. 나무 이제 이거 포기 이제 또 보상 나온다 아닙니까? 주말 체험 농장 목적으로 팔린 농지의 땅 주인도 모두 5명. 한 명당 지분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5분이서 이렇게 나눠 사셨던데 여기 지가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인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일대 토지 거래량은 2010년 17필지에서 2016년 87필지로 5배가 늘었습니다. 제동리 일대 논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4년 평당 31만 원에서 2017년 46만 원, 사업 예정지는 60만 원 선입니다. 생태기 전에 토지가 좀 많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신도시 한다고 뭐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양가를 이제 거다가 이제 불로 치는 거지. 사업 예정지 232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 사업 발표 직전 시세보다 5배 넘는 금액에 팔리거나 대출 비율이 70%가 넘는 농지, 지분을 쪼개 팔린 농지만 모두 22필지. 경영계획서 열어보면은 겨울에 너를 분할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돼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원시가 벌인 지난해 농지 실태 조사에서 불법 임대차나 형질 변경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건에 그쳤습니다. 탐사K 박기원입니다. 네, 이 소식 심층 취재하고 있는 박기원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뉴스 보도하기 위해서 창원 제동지구 개발 사업도 230여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다 들여다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먼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랑요, 가짜 농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 땅을 이용하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논을 평당 15만 원 정도에 사서 경작을 하면 적정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창원시 제동지구 사업 예정지를 둘러봤더니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거래된 농지도 있었고 영농 계획서 작성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산 땅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대출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대출금을 갚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농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고요. 이들이 비농업인 소위 가짜 농부라는 겁니다. 농지를 보니까 최대 82%까지 대출을 받아서 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들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공식적으로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농지의 여건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사업 직전에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땅을 매입했다라는 게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농업인이 몰려서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토지의 땅값을 끌어올리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실제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대산면 농지의 한 60% 정도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작을 줄 때 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직불금을 땅 주인이 받아가면 이거는 불법입니까? 네, 농지법 위반입니다. 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땅 주인이 자격농 자격을 얻게 됐는데 예. 이 자격농 자격이 8년 정도 유지가 되면은 향후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최대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농어촌 공사에서 그리고 직불금 수령 여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리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계획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농지 소유와 이용, 관리 실태가 각각 따로 관리가 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투기를 키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재를 해보니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그러니까 가짜 농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문제는 농지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지법은 1996년도에 한 차례 개정됐는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이때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농지와 한 20km 거리 안에는 거주를 해야 된다. 또 해당 지역에 6개월 동안 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없어진 거죠. 또한 주말 농장과 체험 농장 형태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 비농업인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자 유전을 강조하는 이 헌법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이 농지법이 서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농민들은 농지법을 이전처럼 다시 강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384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자는 7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도입 예정 백신 중 유일하게 한 차례만 접종받는 얀센 백신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은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예방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자료 등을 토대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연령이나 기저질환 여부와는 무관하게 6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해선 백신 투여 14일 후 76.7%, 28일 이후에는 85.4%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도 안전성을 허용할 만한 수준이지만 허가 뒤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중앙약사심의위 등을 거쳐 얀센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도입 시기와 물량은 협의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 75세 이상 예방접종 시작을 앞두고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접종하고 나서 의료진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는 모두 16건입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이 가운데 14건이 백신과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2건은 판단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내에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40건 새로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격리 면제자에 대해선 주기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진주 5명, 거제 3명, 김해 2명 등 모두 12명입니다. 거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유흥업소 대우조선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가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진주 목욕탕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와의 감염이거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이 진주시로 집계됐습니다. 진주시는 어제까지 5명이 넘는 사적 모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모두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82건의 55%로 경남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44건으로 경남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복 지원으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른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창원시가 도대체 어떤 업체들을 지원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공인중개소 39곳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거래가 활발했던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2년 전 입주를 시작한 6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2명이나 3명이 한 사무실을 공유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을까? 영향은 그렇게 많이 없었죠. 왜냐면 그때 투기 바람이 불었거든요. 투기 바람이 거기 부동산에서 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영향은 거의 없었어요. 지난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의창구.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거래량은 590여 건으로 2019년에 570여 건보다 20여 건이 많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5월과 6월, 9월부터 11월에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170여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창원시가 추진한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명단에 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이 아파트 상가에만 8곳. 중소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이자는 모두 1,37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분기별로 2차례나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별로 만약에 나갔다 하면은 20% 하락만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보입니다. 소득 분위를 고려해서 어려운 곳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이들 8곳을 포함해 창원시의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39곳, 지원받은 이자는 모두 5,500여만 원입니다. 창원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것이 확인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경쟁 중소기업들의 기술 인력을 빼가려 했던 시도가 드러나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문서입니다. 임직원 채용에 외부 우수 인력을 추천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경쟁사나 고객사, 협력사로 업계 핵심 기술 인력. 추천한 인력이 채용될 경우 성과급을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큽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만들어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5년 전 다른 대기업이 핵심 기술 인력 3명을 빼가는 바람에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 사원을 뽑아 핵심 기술 인력을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년에서 5년. 이 업체에서 제조하는 생산 라인 대부분이 해외 수출용이어서 핵심 연구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이 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공장 생산 라인 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책임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트너십이 안 되고 그 회사가 이제 거래가 잘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만 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의 기술 인력 빼가기는 기술을 빼앗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청와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파악한 최근 5년 동안 기술 탈취 피해 업체는 모두 246곳, 피해 금액만 5,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1호기 공동개발자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부턴 개발을 총괄 주도해서 수출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남경제전망대 오종우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최근 국내 지상국과 첫 교신하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500kg급 중형위성 5기를 국산화해 오는 2025년까지 차례로 발사하는 사업입니다.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차세대 중형위성 2호부터 개발을 주도합니다. 카이는 위성 시스템 개발부터 본체 개발과 제작, 조립, 시험 발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2호기는 내년 1월 발사될 예정입니다. 또 3, 4, 5호기는 우주과학연구와 농업 식량 안보용, 수자원 감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에서 국제 경쟁력으로 확보해 수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국내 기업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용기인 캐스크를 해외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캐스크 5세트를 미국 TMI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했고 주요 구성품 2세트도 오는 6월 납품할 예정입니다. 캐스크는 원자로에서 연소를 마친 뒤 배출된 사용 후 해결료를 운반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 용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세계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인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2조 8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42척, 51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의 65%를 달성했고 수주 잔고도 258억 달러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동 지역 기숙형 서당에서 학생들의 도를 넘는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서당은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집단 거주시설로 등록돼 있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하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 3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가해 학생 3명은 이틀 뒤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출석정지 5일과 서면 사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 안 해주고 방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 방식으로 해결을 해줬고. 지난해 2월 하동의 다른 서당에서도 또래 남학생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2018년 5월에도 10대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하동의 또 다른 서당은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중지 1년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서당. 하동 지역에만 8곳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이들 서당이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집단 거주시설로 등록해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학동 서당을 특색 사업으로 포장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한 하동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폭력 의무 신고 시설도 아니어서 정확한 폭력 실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의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태를 안고 있고. 경남교육청은 이들 서당의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75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을 조사한 결과 7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진주시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이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방역 앞에 시민들은 최악의 재난 상황에 처해 절규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버텨내자고 말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 예고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승인 요건에 맞지 않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올해 함양 항로와 산삼 엑스포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법 예고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함양 지역 시민단체는 함양군이 편법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사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어업을 하려는 주민들이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받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만 65살 이하인 사천시민 가운데 최근 5년 안에 해양수산부나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교육을 35시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청년과 여성, 문화예술인 3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조합원이 모금한 사회연대기금을 각 분야 노동자 지원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들이 매달 2,000원씩 모금한 돈으로 청년 노동활동가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여성 노동사 정리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장 쟁취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구가 늘면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자립정책도 필요하다며 경상남도에 지원한 5개년 계획 수립과 장애인 연수원 건립,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사랑 상품권 15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경사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1,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 등 상품권 부정 유통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직업교육혁신센터와 취업지원센터를 함께 가동했습니다. 교육부가 경남을 항공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본청에 진주, 사천시, 고성군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항공 분야 고졸 인재를 양성합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다음 달 3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올해 홈 개막전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번 개막전 무료 개방은 선수단의 우승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KBO 지침에 따라 전체 관중석 30% 규모인 5,400여 석을 선착순 예매자에게 제공합니다. NC다이노스 멤버십 가입자는 경기 닷새 전부터, 일반 관객은 이틀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경의 유혈 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주말에도 쿠데타 반대 시위는 계속됐고 군부의 유혈 진압은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27일 하루에만 민간인 1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50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군경의 총탄에 미얀마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군부는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자들도 행사장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호소는 미얀마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참가한 여성은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2개국 합참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학살방지 특별고문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와 경찰이 수치스럽고 비겁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민족 무장 반군이 미얀마군 기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북부 카친주 반군인 카친 독립군이 경찰 부대 4곳을 급습했고 남동부에선 카렌 민족연합이 군부의 군사기지를 점령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속에 필수 노동자의 한 축이 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25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하루 멈춤,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선 이유를 알아보죠.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진은정 부산경남지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5일에 하루 일을 멈추셨어요. 네. 이렇게 결단하신 배경은 어떤 걸까요?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 차가 됩니다. 전국에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노동자들은 5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요양노동자들은 1년을 일을 하나 10년을 일을 하나 임금이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가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고요. 점심 휴게 시간도 저희들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야간에는 5시간에서 심지어 7시간까지 휴게 시간을 잡아놓고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13년간 참아온 저희 요양노동자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코로나 시기 해고 금지 그리고 전원 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감염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등을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하루 멈춤 투쟁을 전기를 하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지부장님도 요양보호사로 10년 동안 일을 예, 해오셨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가장 힘든 점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예.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낮 동안 7, 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야간에는 2, 30명의 어르신을 돌봅니다. 어르신 목에 밥이 넘어가기 전에 밥을 밀어 넣어야 제가 책임진 5, 6명의 어르신의 밥을 제 시간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어르신 돌봄이라 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요. 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양 보호사의 경우에는 어르신 수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사일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 경남 외곽 지역으로만 나가도 논일 반일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예. 거부를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감염의 두려움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예. 이로 인해서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멈춤까지 하신 건데 다 같이 이게 어떤 점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있습니다. 예. 80에서 85%의 국가 재원이 지원되는 공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99% 민간 시설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어르신은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요양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양 노동자의 인력 확충, 위불법 민간 시설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놀랍거나 새롭지가 않은 게 10년 넘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보도는 끊임없이 나갔거든요. 예. 근데 드디어 이제는 하루 멈춤이라는 결단까지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 멈춤한 이후에 25일 이후에 정부의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6일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을 해서 필수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도 저희들은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필수 노동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요양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야 어르신 돌봄도 제대로 된 전원 케어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써도 마음이 편치 않은 하루였죠. 황사먼지로 인해 하늘이 뿌옇다 못해 누렇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1000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등 최악의 대기 상태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경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요. 시민 편의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차량은 2부제가 운행됨에 따라 내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으로는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더욱 뿌얘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창원과 김해, 양산과 거제가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의 아침 기온 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1, 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고요. 주 후반부터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서 주말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할 수 있는지 또 한 번 겸허해집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